그 난카이 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거든요, 지진 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건물 붕괴도 붕괴겠지만 주로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이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근거를 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토난카이 지진 발생했을 시 사망자 실종자 29만 명 이상, 쓰나미로 그중에 2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붕괴로 한 7만 명 이상 사망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였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작가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 만화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만화 작가 타츠키 료라는 분이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를 쓰셨던 것 같고, 1999년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언을 하셨던데, 영국의 이제 어마어마한 락 가수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 그리고 다이애나 비의 죽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만화가 나왔던 때가 1999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그 전에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까지 꿈에서 봤던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는 뭐 다 지나고 나서 그 봤다고 그러면 누가 믿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해에 큰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라는 그거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대만 쪽에서 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후속편이라고 할까요? 개정편? 99년에 나온 거에 내가 그동안 꿈을 더 꿨는데 추가적으로 또 본 게 있다, 그런 걸 이제 덧붙여가지고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25년 7월에 일본에서 아주 큰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쓰나미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큰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연계된 쓰나미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곳은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지질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판 안에 우리 한반도 전체가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 주변에 일본처럼 판 경계라고 할 만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딱히 없는데,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일본 동북 혼슈하고 홋카이도, 이 지역은 이제 북미판, 미국, 캐나다 이쪽 북미판 있잖아요. 그쪽 판에 속하고, 서남 혼슈 그리고 큐슈 시코쿠 요 지역 있죠. 일본 니은 자로 생겼습니다. 남쪽 있죠. 요 지역은 또 유라시아 판에 속합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같은 판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일본은 벌써 동북부하고 서남부가 다른 판에 속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일본의 동해안, 태평양 쪽이죠. 이쪽은 태평양 판이랑 또 다른 판이 존재해요. 그리고 일본의 남해, 거기는 또 필리핀의 판이라고는 또 다른 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4개의 판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인데, 이 판과 판이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지질학적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판은 이렇게 갈라져서 쪼개지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 바다가 만들어지거나, 근데 무작정 바다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찢어지면 어떤 곳에서는 또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와 유라시아가 충돌하는 곳, 거기는 이제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 났었죠. 그것도 그거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처럼 태평양판,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양판은 무겁기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지구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멘틀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섭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섭입. 그래서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서는 태평양판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고, 일본 남쪽에는 필리핀 해판이 일본 쪽으로 또 북으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판은 필리핀 해판 아래로 또 섭입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죠. 마치 우리 딱지 접을 때처럼 그런 상태고, 2011년에 그 도호쿠 대지진, 규모 9짜리 지진이 났던 곳이 태평양판이 일본으로 섭입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지진이 났었고요. 지금 이제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해판의 섭입에 의해서 지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태평양판이든
필리핀의 판이든 이 거대한 지구 표면의 어떤 판 운동에 의해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섭입을 해요. 일정한 비율로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판이 매년 4m 정도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한다고 해요. 아주 규칙적으로 4에서 5m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으로 따지면 40에서 50m가 섭입하는 거고, 그 남해안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에 전체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년으로 치면 4에서 500m 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건 타스키 료 작가가 예언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거대 지진들이 이제 역사 고문헌에 그런 이벤트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700년, 서기 700년쯤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세기 이전 기록은 좀 이렇게 불분명해요. 불분명 긴가민가 싶은 것들이 많은데 서기 1300년쯤 정도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떤 사망자 숫자, 피해 형태, 규모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 학자들도 그 역사 기록들을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있는 과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보면은 그 일본 학자들도 좀 신뢰하고 있는 기록이 이제 1300년대부터의 기록인데 보면 이제 일본은 지진 앞에다가 그때 당시에 연호를 붙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바뀌니까 지금 레이와잖아요, 그죠? 1361년 7월 26일 그때 당시에는 연호가 쇼웨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시텐노지라 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절이 붕괴해서 5명이 뭐 압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전해지죠. 지금처럼 전 일본을 통틀어 가지고 전체 사망자 수, 실종자 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그 시대는. 그래서 뜨문뜨문 이런 게 들어옵니다. 쓰나미 발생했다는 기록, 그리고 1700가구 유실되고 60명 사망했다는 기록. 이런 거는 큰 지진이나 쓰나미, 그에 수반된 쓰나미가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쓰나미의 규모 같은 걸 가지고 이때 지진이 한 8.1에서 8.5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 지진이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중에 1498년, 한 140년 후죠. 9월 11일에 그때 연호는 메이오 시대고 지진 규모는 약 8.2에서 8.4 정도. 이때부터는 문헌 자료가 매우 풍부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기라는 지역이 있고 보소라는 지역인데 그 사이에서 뭐 해안가 분지에서 아주 흔들림이 컸다라는 목격담 이런 거 있고 구마노 홍구 우타샤이 뭐 신전 붕괴 간토 지역 광역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이세 시마에서 뭐 1만 명이 사망하고 2만 6천 명 뭐 사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망자 수가 집계가 돼가지고 막 기록이 돼 있고 호수가 바다랑 졌다는 지진 이후에 그런 기호도 나오고 모래가 분출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걸 토양 액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래로 돼 있는 지형은 이렇게 땅이 막 흔들리면 모래알들이 사이에 공극들이 막 벌어지면서 진동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지표로 분출해서 오르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지진이 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에요. 이게 있었고 1707년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진입니다.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은 그 지진 자체의 피해나 쓰나미 피해도 있지만 뭘로 유명하냐면 이 지진이 있고 나서 48일 후에 후지산이 대폭발합니다. 후지산이 그때 당시 폭발 규모로 한 5 정도의 분화를 했어요. 굉장히 큰 분화입니다. 지금 뭐 과거 한 100년 이내에 있었던 분화 중에 5가 넘어가는 분화가 지금 지구상에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에 남반구 저기 통가 헝가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옆에 섬에서 그게 규모가 5였어요. 마치 핵폭탄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분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1707년 호에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48일 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화산재가 후지산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 지역들 그러니까 동경을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완전 초토화가 됐었고 지진에다가 화산재해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큰 재해가 있었죠. 일본의 영화 보면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일본이 침몰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 보면 후지산이 폭발하는 게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707년 이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 난카이 트롭에서 있었던 이 지진 당시에 후지산이 분화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지진의 날씨에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걸 항상 이렇게 엮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진이 있고 또 한 100여 년쯤 후에 1854년에 안세이 시대에 또 큰 지진이 있었고
그로부터 92년이죠. 호에이 지진이 있고 안세이 지진까지는 147년이 걸렸고, 안세이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와 시대죠. 일본 패망 직후입니다. 12월 22일에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고 규모 한 8.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그래가지고 이걸 찬찬히 보시면은 1361년부터 한 140년, 그 다음 지진까지는 한 200년, 또 그 다음 지진까지는 또 한 150년, 그리고 안세이 지진에서 쇼와 지진까지는 또 한 92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쇼와 도난카이 지진으로부터 한 80년 흘렀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진 주기가 한 1300년대부터 한 150년, 20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죠.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80%, 1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뭐 3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충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건데,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타임 프리딕터블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1707년도, 그러니까 호웨이 대지진 났을 때죠. 그때 기록에 보니까 일본의 고치현에 거기에 이제 무로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가 있고 그 항구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어요. 쿠보노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제 대대로 이제 그 항만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보니까 그 호에이 지진이 났던 1707년, 우리 뭐 조선 중기쯤 되죠. 그때의 이 항구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항구가 한 1.8m 융기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들어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7년이 흐르고 안세이 지진이 일어나죠.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한 1.2m 들어올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세이 지진이 있고 나서 약 92년 후에 쇼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1946년이니까 이미 현대적 어떤 측량, 지진 관측 개념이 이렇게 도입된 시기니까 그때는 보니까 1.15m 융기가 있었어요, 요 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일본의 이 과학자가 이걸 들어보니 이 규칙성이 있다. 호에이 대지진 때는 1.8m가 융기된 이후에 그 다음 지진까지 147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지진의 안세이 대지진 때는 보니까 1.2m가 융기됐는데 융기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융기량이 줄어든 만큼 그 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더라.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표본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어떤 평균 키 하는데 뭐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도 조사하고 시골도 조사하고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이건 너무 표본이 작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 못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은 어떤 이런 융기량이와 어떤 그 다음 지진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뭐 수치 모델 결과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일본이라는 곳 자체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공포를 하지 않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빈약한 증거에서 나온 이런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이 모델에 따르면은 마지막 쇼와 지진 때는 1.15m가 융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또 그 다음 지진까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88.2년이에요. 다음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그러면 언제냐? 203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후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학계에서는 동의받기 어렵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는 최대한 피해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제 주류 지진학자들은 일본의 어떤 동해안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나기 어렵다, 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9짜리 지진이 나버렸죠. 그때부터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원전까지 사고가 나면서 이게 사고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고 수습이 안 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괜찮다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본 정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난카이 해곡의 지진이 날 확률이 뭐 30년 내에 80%다. 지금 이 타임 프리딕터블 모델에다가
2033년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확률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가운데다 놔가지고 그때 이제 밑에 정규분포 곡선 아래쪽에 이제 면적이 이제 확률 퍼센트를 드러내는데 사실 표본도 너무 적고 이게 역학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일본이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근거를 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이야기를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토난카이 지진 발생했을 시 사망자 실종자 29만 명 이상, 쓰나미로 그중에 2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붕괴로 한 7만 명 이상 사망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면은 피난자 이재민 숫자, 피난해야 되는 사람이 1230만 명. 우리 뭐 수도권 인구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건물의 전괴, 손실 뭐 이렇게 되는 건물 숫자만 해도 230만 동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고요. 경제 피해 270조 엔, 그죠?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은 사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과거에는 일본도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나서 약간의 어떤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같이 올 우려는 없을까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당시도 지진 자체로 사망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 지진이 나면은 흔들림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다 보니까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데, 근데 사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바다에서 난 지진이었고 그래서 육지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사람 사는 곳 밑에서 지진이 났으면 건물 붕괴가 심했겠지만 그래도 건물 붕괴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난카이 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거든요, 지진 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붕괴도 붕괴겠지만 주로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잡았던 29만 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 중에 21만 명 정도가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 후지산도 함께 폭발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더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후지산이 분화할 시에 300년 전 1707년 분화 당시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형태로 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707년에는 후지산이 어떻게 분화했냐면 우리가 이제 화산학에서 플리니식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리니언 이럽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화산 꼭대기에서 폭탄 터졌을 때 보면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하늘에 버섯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이 플리니식 분화가 일어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화구를 따라서 분출되는 이 화산 가스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 뜨겁기 때문에 관성과 가지고 있는 그 부력에 의해 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부력을 잃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핵폭탄 구름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고, 그걸 이제 화산학에서는 우산구름, umbrella clou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층권에 가게 되면 우리 대륙권, 그러니까 저층 대기라고 말을 하죠. 이쪽은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잖아요. 여름에는 뭐 북대서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북쪽에서 바람 불고 이런데,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항상 거의 일정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 편서풍 지대라고 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이제 제트 기류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제트 기류를 타고 화산재가 우리나라가 속한 이 한 중위도 정도 지역 북반구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서에서 동으로 화산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7년 분화 당시에 그 후지산 근처에 어떤 뭐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후지산의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들, 대표적으로 도쿄를 들 수 있죠. 거기에 화산재가 이제 수 센티미터씩 쌓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특히나 일본 지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후지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난카이 해곡의 지진도 과거 어떤 지진 관련된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후지산의 분화 기록도 굉장히 정교하게 남아있어요. 보면은
한 15세기 전까지는 후지산이 10년, 수십 년 단위로 작은 규모로 분화를 했어요. 근데 한 15세기 이후부터는 갑자기 분화 주기가 길어져요. 분화와 분화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더니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는 한 100년 동안 분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분화가 일어나요. 이 화산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분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안에 마그마가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화산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부에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점점 끈적끈적한 이 점성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 마그마 물성이 변해갑니다. 이 점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하고 그죠? 안에 끈적끈적한 만약에 꿀 같은 게 있다. 심지어 더 점성이 높은 치약 같은 게 있다. 어떤 게 더 빠져나오기 어렵겠어요? 점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후지산 밑에는 이제 조면암질 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점성이 높은 마그마로 이렇게 마그마 성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짧은 주기로 분화할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 제주도에 가면 까만 돌 있죠? 그런 까만 돌을 만드는 그런 마그마들은 이제 점성이 낮은데 조면암질 마그마, 우리 백두산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화산에서 관찰되는 이런 마그마들은 점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마그마로 이렇게 바뀌면서 화산의 분화 주기는 길어지고 대신에 얘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분화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 100년 동안 분화가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후지산에서 1707년 이후로 분화가 없어요. 그냥 한 300년 동안 지금 마그마가 안에 모여 있는 거란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100년 지났을 때 이만큼 모였으니까 300년 지났으니까 더 모인 거 아니야? 단순히 추적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후지산에다가 지진계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즈믹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뭐 마치 그거 같아요. CT 촬영 같은 거예요. 그 땅에다 설치를 하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후지산 밑에 직경 한 5km짜리 마그마 방이 있는 거예요. 지진파는 이렇게 지구 내부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그마 방은 액체로 돼 있으니까 지진파 속도가 느려져요. 그 속도가 느려진 영역을 3차원으로 구성을 해보니까 직경 1km짜리 구형의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을 하면 규모 5짜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그 지진계상에서 보면 이제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끊임없이 관찰이 돼요. 하루에서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마그마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인데 가스도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측을 하고 있는데 화산가스가 빠져나오질 않고 가스가 안 빠져나오네? 우리 보통 보면은 백두산에서 지금 굉장히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가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장백폭포 쪽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 보면 이제 장백폭포수가 막 흘러오는데 거기 바닥이 보면은 계곡 바닥이 노래요. 이 황이 침출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유황에다가 그 물이 뜨뜻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거기다 계란도 삶아서 팔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막 유황이 나오고 막 황 냄새가 썩은 계란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 말은 마그마 방 안에 있던 가스가 쉽게 빠져나온다는 건데 후지산 같은 경우는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빠져나가줘야 원래 화산이 폭발하는 건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샴페인 스파클링 워터 같은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게 흔들어 버리면 콜라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콜라 안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면서 터지는 것처럼 그 마그마 안에 가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가스가 새지 않고 잘 가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를 별개의 이벤트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있고 48일 후에 후지산이 터졌잖아요. 지금 후지산 밑에는 대량의 마그마가 있고 지금 지진도 나고 가스도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 그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마치 탄산 가득한 이 샴페인을 흔들어 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난카이 대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도 같이 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이 난카이 해곡 지진에 1200만 명 이재민 그러면서 후지산에는 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27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도쿄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후지산이 분화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후지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플리니식 분화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빠져나온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층권의 제트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괜찮죠.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화산재가 오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화산재가
그죠? 편서풍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카이 해곡 지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난카이 해곡의 규모 8 이상 지진, 9 지진 이런 게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건물이 쓰러지기야 하겠냐마는 진동을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쓰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로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진이 딱 나는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도호쿠 대지진 그 지진을 느낄 수는 없었잖아요. 쓰나미 피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고 나서 연세대학교 이제 홍태경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지진학자가 계십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 한반도가 도호쿠 대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 쪽으로 한 5cm 정도 끌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5cm면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끌려간 이후에 한반도의 지진이 활성화됐다, 좀 더 활발해졌다. 기억나시죠? 경주 지진 2016년, 포항 지진 2017년 규모 5 넘는 지진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런 지진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우리 동해안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지금 전남 가리지 않고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를 서쪽으로 밀고 있고, 지금 인도 대륙이 충돌하면서,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약간 껴있는, 짜부돼 있는, 동서로 압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힘이라는 게 주던 힘을 더 세게 주면은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주던 힘을 더 약하게 줘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구라는 물질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던 힘이 줄어들어도 이제 변형이 또 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이제 동서 압축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난카이 해곡으로 필리핀의 판이 또 일본과 우리를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 간의 어떤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일본 해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쪽으로 이렇게 섭입하면서 밀고 있던 힘이 미끄러지면서 그러면서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꽉 맞물려 있던 우리 마찰 계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정지 마찰 계수. 그 전까지는 이게 꽉 밀고 있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미끄러지는,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는 순간 그 힘이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던 이 광역 응력들이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큰 단층들이 응력 교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지진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도 그거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카이 해곡은 지금 일본 해구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만약에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에 응력장애 교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막 했는데, 일단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일본 열도라고 하는 곳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압축을 받아가지고 들어 올려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압축을 받으면서 들어 올려지기도 하지만 그 압축력이 약해지거나 섭입하는 이 판의 섭입 각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들어 올려질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긴 타임스케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아주 길게 놓고 본다면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관측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화에서는 어떤 그 극적 재미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산의 개념은 무엇이고 화산은 모두 다 똑같나요?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마그마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마그마라는 게 뭐냐? 지구 내부는 기본적으로 암석으로 돼 있습니다. 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외핵은 이제 액체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핵으로 가기 전에 이제 멘틀이 있죠. 그 멘틀은 기본적으로 암석 상태입니다. 녹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땅 속에는 어떤 녹은 물질이 기본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떤 그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지구 내부 물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뭐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종의 이유로. 그리고 압력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멘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큰 타임스케일에서 대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천천히 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말라 있던 암석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암석의 녹는 점 자체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구 있죠? 해구면 해양 지각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 해양 지각이 물을 가지고 가서 땅속 깊은 곳에 물을 공급해 버리니까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왜 일본 같은 곳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가 거기서 설명이 돼요. 어쨌든 이 마그마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그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암석이 녹은 것이에요. 이 녹은 암석은 뭐 어떻겠어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녹은 액체 이 마그마는 지구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떠오르다가 지표를 뚫고 분출하지 못하고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이제 심성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뭐 서울에는 뭐 관악산, 북한산 보면은 우리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땅속에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분출하지 못하고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과거에 마그마였던 거예요. 이 북한산, 관악산 이런 것들. 제가 있는 부산으로 치면 금정산. 우리나라 화강암의 천국인데 이게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지표를 뚫으면은 거기가 대기 중이면은 육상이 될 거고 물속이면 바닷속이 될 거고 그죠? 어쨌든 지표를 뚫고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화산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화산활동이라고 하고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형을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마그마가 제가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 후지산 설명할 때 혹은 뭐 조매암질 마그마 이렇게 했는데 이 마그마가 이 성분에 따라 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하와이나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시뻘건 용암이 막 강물처럼 막 흐르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백두산이나 저 통가, 헝가 화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슬란드 화산 같은 것도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현상이 너무 달라요, 그죠? 폭발하는 거 보면 빨간 그런 용암 없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화산 활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그냥 점성이라는 물을 물컵에 따르는 것처럼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막 샴페인을 흔들어 가지고 뻥을 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빠져나오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출되는 현상들을 다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 분출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마그마의 점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규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 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제주도가 엄청 큰 화산입니다. 동서 직경이 60km 정도 되고 남북 직경 한 30km 정도 되고 제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보면은 오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직경 한 수백 미터, 높이 한 뭐 1-200m? 네, 조그매요. 그것 하나하나도 다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 조그만 아이들도 다 화산이라 부르고 백두산처럼 뭐 한 3,000m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다 화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화산으로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잠잠했었는데 그 마동석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백두산 폭발이 이슈가 됐어요. 그게 자연재해를 축소해서 받아들여도 우리 어떤 그 상상을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그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감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백두산 뭐 100년 분화주기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2025년 올해가 진짜 핫한 해인데 백두산도 올해 터진다 그러고 난카예국 지진도 난다 그러고 예언가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립박물관 공적인 목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 상에 보면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화산들에서 일어났던 과거 분화 이력들 이것들을 쫙 정리해 놨어요.
그럼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백두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0년 혹은 100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계속 이렇게 역사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한 8, 9회 정도 분화가 쭉 있어온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질학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조선시대 중기에 기록이 그럴 거 아닙니까? 100년, 몇백 년 뒤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북쪽에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고 굉장히 하늘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에. 그럼 이제 그 지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화산이 분화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중국의 웨이 하이칸이라는 중국 지진국의 박사님도 이제 논문을 쓰셨고 또 우리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이 또 같이 또 공동 연구를 집필을 해가지고 또 한 논문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 중에 한 3개 정도 연도가 1597년, 1702년, 1898년 요 3번의 이벤트는 정말 백두산 분화가 맞는 것 같다.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걀 썩는 냄새가 났다는 그런 이제 화산 가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횟가루가 내리고 화산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화산 아니면은 다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제 3개 정도가 있고 보면은 이제 주기가 1597년, 1702년 거의 100년이죠. 그리고 1898년 또 거의 한 100년이죠. 100년 주기. 그리고 1898년으로부터 지금이 언젠가요? 2000년, 2025년 됐으니까 100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년 주기설에 따르면 100년을 초과했으니까 지금 언제든 백두산이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저는 맞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기적으로는 맞아요. 분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규모와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백두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서기 946년 과거에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백두산 분화가 발해 멸망 이후다라고 이렇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닌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946년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illennium Eruption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역사 분화에는 분화에도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런 현상은 사실은 백두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북반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807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분화 규모가 VEI 8인데 백두산은 그거보다 못 미치는 7에서 뭐 요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탐보라 분화 당시에는 그 다음 해 북반구에 여름이 없는 거예요. 화산재가 대기를 막아버려가지고 태양빛 자체를 차단해가지고 이제 겨울만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 대기근이 일어나서 아사자가 집단 발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건데 백두산에 이제 서기 946년에 지금부터 약 1000년쯤 전에 엄청나게 큰 분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100년 주기설하고 946년 대분화를 짬뽕시켜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100년마다 그런 대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화산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화산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백두산 같은 이제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에서는 이게 보면은 백두산 천지 우리 모두가 알죠, 그죠? 그 천지를 분화구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제 분화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지형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천지가 직경이 한 5km 정도 돼요. 분화구 직경이 5km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 5km 되는 구멍을 따라서 뭔가 얼마나 많은 양의 지구 내부 물질이 쏟아져 나와야 그런 분화구 크기가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는 분화구라고 부르지가 않고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르고 그건 분화구하고 달라요. 이게 뭔가 이게 빠져나가는 어떤 사출구가 아니라 이거는 땅속에 마그마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겨요. 땅속에. 우리 마치 싱크홀처럼.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땅속에서 대량의 마그마가 빠져나가 버리고 한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큰 분화가 재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다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산 폭발은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만 이걸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후지산처럼 뭐 100년 모아서 꽝, 뭐 300년 모아서 꽝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그마가 모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분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마그마 누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때로부터 1000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냥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전에 백두산에 있었던 엄청 큰 분화, 우리 그거를 이제 천문봉 대분화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5만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큰 분화는 100년 주기와는 또 다른 큰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주기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주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타임 스케일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마치 이제 백두산 100년 분화 주기설과 맞물려 가지고 100년마다 큰 분화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두산에서는 뭐 지금 100년 과거 분화로부터 한 100년 지났으니까 분화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안에 마그마 방이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뭐 시각화가 돼요. 영상화가 되고, 백두산 내부에서 지진도 관측이 되고, 지하 수위의 변동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큰 분화가 안 일어나도요, 백두산이 이제 중국 최대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가요. 백두산 보면 북파, 남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백두산 그 천지 칼데라 정상부 있죠. 거기에 가면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있어요. 한국인들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분화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분화 중에 2014년에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거기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분화가 일어났어요. 규모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로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분화였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5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그 산에 등산객도 얼마 없었어요. 날아온 화산탄에 맞아서 희생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마그마가 폭발할 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 있잖아요. 뭐 샴페인으로 치면 안에 이산화탄소. 그게 아니라 온타케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분화 같은 경우에는 화산학에서는 이걸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라고 말을 하는데, 마그마 자체 가스가 아니라 땅속에 지하수 있죠. 지하수가, 마그마가 올라오다 보면 지하수가 200도, 300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하 환경에서는 물이 100도 되면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속에 압력이 높다 보니까 물이 200도, 3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뜨거운 상태로 그냥 땅속에 있다가, 이게 지표로의 길이 탁 열리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폭발은 예측이 안 돼요. 일본에서 굉장히 지진 혹은 화산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일본에서도 온타케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이었나? 23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극에 가서 화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화이트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도 관광객들이 그냥, 그때는 사실 화상으로,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땅속에 있던 물이 폭발하면서 수증기 마그마성 폭발, 이렇게 말하는데, 백두산에 보면은 지금 천지에 물이 10억 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화가 일어날 때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백두산 외에 의외로 한반도에서 주의해야 할 화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활화산, 사화산, 뭐 생화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기로 약속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냥 활화산을 1000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는 화산을 다 활화산으로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마다 가지고 있는 마그마의 성질도 다르고 분화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0년 이내에 뭐 분화 이력만 있으면 그냥 활화산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활화산이 아니라고 해서 분화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사례에 따르면 100만 년 쉬다가 폭발한 화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은 이제 946년, 1000년쯤 전에 분화 큰 거 있었고, 규모 7짜리. 그 화산재가 아이슬란드에서 나오거든요. 빙하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동해 하고 뭐 태평양 뭐 이런 곳에 다 깔려 있고, 일본 사실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 화산재들은 또 이름이 있어요. BTM 테프라라고 이름이 있는데, 앞에 B는 이제 기원지예요. 백두산. 토마코마이 TM, BTM이라고 하는데, 토마코마이가 이제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기원지와 산출지 해가지고 처음 발견됐다. BTM 테프라인데, BTM 테프라를 만들어낸 946년 대분화가 있었고, 뭐 지금도 보면은 백두산은 한 100년 주기로 일어났고, 마지막 분화는 1890 몇 년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백두산은
활화산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서 보통 대륙에서 땅을 뚫어가지고 지열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건 아시나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거. 네, 뜨거워집니다. 그걸 지온 구배라고 그래요. 1km 내려갈 때마다 몇 도씩 올라가느냐, 이걸 지온 구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땅에서는 한 30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보면 한 30도 언저리로 이렇게 지온이 증가를 하는데, 보통 한 40도 중반 넘어가면은 온천 개발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이제 1km 내려갈 때마다 한 97도 정도 증가. 엄청 높죠. 그런 상태라서 이제 뭐 활화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그마 방도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제가 울릉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분화 연대, 그게 이제 젊은 화산으로 오면 올수록 그 마지막 분화 연대를 측정하기가 직접적으로는 어려워요. 이 암석의 연대를 가지고 측정을 보통을 하는데,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성 붕괴를 해가지고 붕괴 해가지고 납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뭐 아르곤, 뭐 포타슘,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연대 측정하기에는 너무 젊어 버려요. 그런 것들 반감기가 막 몇백만 년씩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분출한 지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보니. 그런 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방사성 탄소 14,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감기가 한 5700년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쓰면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연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탄소가 뭐냐면 당시에 살던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이 화산이 터지면 뜨거운 화산재에 휩쓸려 버리면 얘들이 바로 수치돼 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탄소 14가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 14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그거는 화산재에 휩쓸려서 수치된 어떤 유기물이 있을 때만 그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울릉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젊었던 탄화목을 찾았던 것이 5600년이었어요. 그보다 더 젊은 화산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알 뿐이지 정확한 연대는 알지를 못했는데, 저 연구실에 이제 저희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연대는 3000년. 벌써 이제 제가 연구할 때보다 한 10년 지났는데 한 2500년 당겨졌죠. 마지막 분화 시점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00년이 끝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마지막 분화가 아니고 그 이후에 2번이 최소한 더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젊은 분화가 있지만 연대를 특정짓지 못할 뿐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과거 울릉도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려고, 그걸 지열 발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지열 측정을 했어요. 시추공을 4공 이상 뚫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평균 지온 상승률이 1km당 뭐 95도, 96도 이렇습니다. 백두산하고 비슷하죠. 백두산은 육지에 있잖아요. 근데 울릉도는요, 그 동해바다 수심 2000m 해저면에서부터 올라온 화산이거든요. 높이로 따지면 백두산이 2750m 정도인데 울릉도는 2000m 수심에다가 지금 성인봉 해발고도가 980m 정도 돼요. 백두산보다 높은 화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찬 바닷물 속에 목만 내놓고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순행식으로 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온 증가가 그렇게 높다는 건 땅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원이라는 건 결국은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건데, 우리 지금 뭐 나라는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그 마그마 방의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 탐사팀이 울릉도 하기 전에 제주도 화산 섬이 크고, 그리고 이제 지열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섬의 전기를 육지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를 지열 탐사를 했는데 실망을 많이 한 거죠. 제주도는 오히려 우리 육상보다, 한반도 육지보다도 지온 구배가 낮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도 본섬에서 갑자기 밑에 뭐 마그마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도 보면은 지금 한라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작은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라산 아래에는 지금 그렇게 뜨거운 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제주도 해안가 있죠. 오히려 해안가,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산 활동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제주도 서남 쪽에 보면은 송악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제주 삼방산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죠. 송악산, 뭐 삼방산 유명한데 송악산에서 이제 분출 연대가 그 역시 C14 그 탄소 14연대 측정해가지고 나온 연대가 한 3,600년 정도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울릉도하고 비슷하죠. 당연히 활화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려 시대의 뭐 어떤 역사 기록 같은 곳에 바닷속에서 뭐 분화가 있었다느니 뭐 이런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섬 자체보다도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화산 활동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석유 탐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주변 해역의 탄성파 탐사라고는 지금 물리 탐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주변 해역에 굉장히 많아요. 화산들이 굉장히 젊은 화산들이 있고, 어떤 열수 작용에 의해서 그 제주 주변 해저명까지도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주도 육상이 아니라 제주 주변 바다에서 어느 날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바다에서 쾅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울릉도가 더 빨리 터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거기가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인데, 울릉도에서 탄화목 연대 측정이 아주 정교하게 가능한 게 한 19,000년쯤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분화 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과는 과거 울릉도에서 2만 년 이내에 총 5번의 엄청 큰 분화가 있었고, 그 분화들이 어떤 주기가 한 2,000에서 3,00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분화 사이클이 돌아와요. 지금 근데 가장 젊은 분화 연대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던 것이 지금 한 3,000년쯤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3,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죽은 거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화산마다 이 주기가 달라가지고 다르단 말이에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분화 활동이 활발하게 있고 나서 지금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올라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큰 분화가 일어난 지 1,000년도 안 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런 큰 분화가 도래하려면 몇만 년 지나야 되는 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마지막 큰 분화가 있고 나서 한 3,0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화산 꼭대기 이 부분이 물 밖으로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이 거의 10,000명이에요. 예, 공식 지금 뭐 집계된 주민이 10,000명인데, 지금 울릉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반도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엄청나게 경사가 가팔라요. 화산 꼭대기 쪽이다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가 땅속에 지금 지온 증가가 1km 내려가면 97도잖아요. 울릉도가 바닷속에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3km 정도 되는 화산인데 1km 내려가면 100도, 뭐 2km 가면 200도, 300도 뭐 이렇게 올라가죠. 땅속에 7, 8km 밑에는 마그마방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울릉도 내부의 지하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굉장히 뜨겁게 데펴진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온타케산처럼 뉴질랜드 화이트섬처럼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펑 터진다. 규모야 안 크겠죠. 규모야 안 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섬 주민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 화산재 자체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거의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매해 낙석 사고가 있고 도로가 유실되고 뭐 해안가 산책로가 태풍 한 번 오면 유실되고 막 이러는 곳이 울릉도인데, 그 사람들이 꼴짜기에 모여 산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울릉도 가면은 쓰나미 대피 요령은 있어요. 팻말이. 화산 대피 요령 팻말이 없어요. 오히려 울릉도는 위험한 게 쓰나미가 아니라 화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 대응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난카이 해곡 대지진하고 후지산 대분화 관련해가지고 난카이 해곡 관련 경우에는 사망실종 합쳐서 29만 명, 그중 쓰나미로 사망실종 21만 명, 가옥 붕괴 7만 명 이렇게 잡고 있고, 이재민이 1,23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붕괴 동수가 230만 채 붕괴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 뭐 270조 엔 그 정도 된다 그러고,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화산재 낙하로 인한 이재민 2,7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치를 잡아놨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엎친 데 덮쳐야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이 겹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할까? 원래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함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조그만 걸 이만큼 뻥튀기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나라, 이제 좀 중국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이만큼 말할 수 있는 것도 요만큼밖에 확대해서는 결론을 안 내려요. 조심스럽게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기조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 2011년에 도호쿠 대지진 나고부터. 그때는 사실 일본의 동해 쪽에서는 일본 지진학자들이 8 이상 지진 날 수 없다라고 그게 엄청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여기 9 이상 지진 날 수 있어. 백두산에서 뭐 8 이상 폭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론몰이 위기의식 조장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의식이 컸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큰 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막상 9짜리 지진이 나버리니까 뭐 아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원전 터져버리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소를 안 해요. 축소를 안 하고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기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걸 하자 이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야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2016, 17년에 포항 경주 지진 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날 수 없는 안정적인 판 내부 환경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께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큰 지진 날 수 있다, 큰 화산 분화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 대중들한테 그 막 위기의식 조장해가지고 막 공부에는 관심 없고 막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포항 경주 뭐 지진 갑자기 났잖아요. 그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뭐 어떤 뭐 재난 방제 관련해 가지고도 자문을 하고 있지만 가서 정부 측에다가 말씀을 드려도 예측범위 밖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예측범위 밖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예측범위 낸 거예요. 아니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한반도까지 올 가능성 매우 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당국에 중국 지진국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백두산 밑에서 지진 활동이 관측이 되거나 가스 유출이 관측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해외 백두산 여행하는 국민들한테 여행 자제 이런 거라도 해야죠. 사실 그 뭐 후지산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후지산보다 무서운 게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아주 큰 화산들이 있습니다. 아소산,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 하루에 2번씩도 터지는 화산, 그런 화산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과거 연구에서 아소산에서 터진 화산재가 우리나라 전역에 낙하했고 사쿠라지마는 조그마한 화산인데 사쿠라지마를 품고 있는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 칼데라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5km잖아요, 직경. 아이라 칼데라는 직경이 한 15km 돼요. 일본 아소산 칼데라가 거의 직경 10km고요. 그 폭발 규모가 한 VI8 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런 화산들이 만약에 분화를 하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화산재 낙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 쪽에서 일어났던 해저 화산 분화에 의해서 부석이라고 하는 화산재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마그마 거품 같은 거예요. 맥주 거품 같은 폭발하니까 그럼 물에 뜬단 말이에요. 돌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화산재가 물에 떠가지고 해안가에 막 밀려온 거예요. 해류 타고. 큐슈에서 큰 분화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뭐 이런 데 양식장들 있죠. 다 피해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당장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뭐 국민들한테 막 위기감 조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정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당장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거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대. 이거 알고 직면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 3000년 전에 분화했죠.
지금 공무원들 상식에는 그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 낮아 보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임스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화 가능성 올라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울릉도 밑에 마그마방이 어떤 크기고 어떤 깊이에 있고 지금 울릉도에 지진계 심어가지고 마그마성 지진이 어떤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울릉도는요. 지금 가면요. 울릉도에 연못 같은 곳이 있거든요. 저수지나 연못. 그런데 보면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산화탄소가 올라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뭐냐면요. 마그마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예요. 마그마성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이제 이걸 버블 스프링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울릉도 도처에서 나타나요. 그 밑에 가스를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인데 사실 그런 증거 있고 1km 내려갈 때마다 95, 6도 증가, 백두산하고 비슷한 규모로 증가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후진적인 거예요. 후진적이고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재해에 대한 결국은 우리 큰 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가지고 공무원들은 그거 뭐 예측 범위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죠. 근데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 전문 분야 자체가 지질 재해 그리고 지질 자원 탐사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저는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국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 조성이 되면은 그 여론을 수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들 하나같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점점 더 알아가시고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어떤 자연적으로 국가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숨 지키고 우리 어떤 재산을 지키는 어떤 이런 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